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2월 하반기 화학 뉴스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생명이 탄생했을지는 여전히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화학 진화를 통해 생분자와 생명체가 탄생한 것으로 밝혀져 왔지만 그보다 더 이전 지구의 환경이 어떨지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지르콘이라는 40억 년이나 된 광물의 화학적 성질을 분석해 이제까지의 생각보다 초기 지구의 열수가 더 많이 산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전까지는 심해 등의 해양 열수구에서 고온 환경으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으로만 생각되곤 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사실은 이보다 덜 격렬한 환경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지르콘이 결정하려는 온도는 함유된 타이타늄의 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섭씨 580도에서 광물의 형태로 결정화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화산 용융물에서부터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 차가운 온도입니다. 새로운 추측은 암석과 열수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분도 현재 바닷물의 30%에 불과했고 주위 멘틀 성분보다 더 산화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암석이 형성되며 유체 속 원소들의 성분이 변화하는 형태를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까지는 생명체 이전 촉매 물질로 크게 고려되지 않던 망가니즈가 이번 조건에서는 가장 풍부한 원소가 되며 구리보다도 아연과 니켈이 더 높은 농도로 유체에 녹아있어 지구 원시 촉매로 구리를 주장하던 이전까지의 이론과 충돌하게 됩니다. 여전히 단편적인 정보에서 시작되는 추측이지만 근거가 있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박쥐와 바이러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쥐는 수많은 질병의 시작점으로 등장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코비드를 비롯해 이전에도 유행성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피해를 일으켰던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들 모두 박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외에도 박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박쥐와 바이러스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지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연구가 어려웠던 것은 박쥐의 세포와 육성 등 연구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번에 줄기세포 기술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박쥐의 조직에서 세포를 추출해 박쥐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다양한 박쥐 세포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으며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 바이러스 연구를 비롯한 박쥐 연구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설명만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한 시도에도 박쥐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하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박쥐의 유전 서열 속에 메이손 파이저 원숭이 바이러스, 양 레트로 바이러스나 시미안 네인성 바이러스, 우드, 원숭이 등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나 쥐와 같은 생물의 바이러스 정보가 유전자 단계부터 들어있다면 분화하는 도중 바이러스가 발생해 감염됩니다. 하지만 박쥐는 매우 다양한 내인성 바이러스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될 수는 없지만 박쥐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탄생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발견했던 것처럼 인간은 천연 수소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 여럿 있지만 역시나 아직도 가장 유용한 것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탄소 기반의 화석 연료입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의 온도를 계속해서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치명적이죠. 이제는 환경에 대한 우려로부터 사용 후에도 물 외에는 나오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의 종류도 색을 기반으로 현재 5가지로 나뉘는데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며 수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 결국 지구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얻기는 쉽지만 말이죠.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같은 방식이지만 탄소 물질의 회수와 처리가 이루어져 환경 문제가 훨씬 덜한 방식입니다. 그린 수소가 가장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식인데 물을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넣는 친환경 자원에서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기를 이용한다면 전기 생산에 쓰이는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태양빛을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골드 수소는 자연작용과 지구 환경에 의해 생성되어 지각에 갇혀있는 수소들을 의미하며 오렌지 수소는 특정한 암석들에 물을 투입해 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것은 골드 수소와 오렌지 수소가 되겠습니다. 땅 속에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사성 분해입니다.
암석의 미량 방사성 원소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사실상 효용성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문암화 작용이라 불리는 서펜티나이제이션인데 염기성 혹은 초염기성 암석이 열수에 의한 변질작용을 통해서 사문암화가 되면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사문암은 감람암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초염기성 암석이 변성되어 이루어지는 암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층 매장으로 깊은 땅 속에 수소가 갇혀있다 유출되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불확실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수소가 소모되는 과정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층과 균열로 유출되는 방식으로 페어리 서클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생물이 수소를 소비해서 메테인 가스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무생물 소비라는 암석과 수소가 화학 반응해서 물과 메테인, 그리고 새로운 광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속에 있는 수소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암석층에 갇힌 수소를 시추하기도 하고 철이 풍부한 암석층에서 직접 시추하기도 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에 물을 주입해 수소를 만들어서 추출하는 증강 추출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증강 추출 방법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더욱더 효과 높은 수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친환경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유출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페어리 서클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특정 부분에만 초목이 자라나지 않는 모습인데 옛날에는 생성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독특한 지형 혹은 미스테리한 구조물로 생각되었습니다. 페어리 서클은 천연 수소 기체가 유출되는 곳에 만들어지는 지형 형태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천연 수소 시추 시설을 도입한 경우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등 몇몇 지역에서는 수소 시추가 의외로 높은 생산량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역시 발견 후 도입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듯 천연 수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친환경 자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세대를 넘어서까지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화석 연료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 만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식물에게는 독성 물질이지만 인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항생제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밝혀졌습니다. 사탕수수를 감염시키는 잔토모나스 알비리니안스, 곧 구름무늬 병균이라는 세균은 사탕수수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하지만 이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밝혀진 현재는 기존 항생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항생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알비시딘이라는 니은자 형태로 꺾여있는 분자입니다. 알비시딘은 세균 등이 유전자 복제의 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이레이즈라는 효소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대략 두 곳의 작용 위치가 발견되었고 꺾인 형태가 끼어들어가는 모양으로 결합해서 자이레이스의 기능을 막아버립니다. 알비시딘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유사 분자들을 이용해 테스트했을 때도 꺾인 형태를 기반으로 자이레이스에 결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름무늬 병균의 알비시딘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약의 개발에는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며 더욱 효과적이고 낮은 독성을 가지며 선택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계량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적인 시도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얻어지기까지 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이레이스는 도대체 무슨 요소일까요?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이중 나선 형태로 꼬여 있습니다. 만약 유전 물질을 복제해 더욱 많은 세균, 바이러스, 세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꼬여있는 나선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레이스는 꼬인 나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퀴놀론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갖는 퀴놀론 계열 항생제가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이라는 물질은 각각 오페란, 크라비트, 목시카신 등의 제품명으로 다래끼약으로 쓰이고 있고 시플로프록사신 제품이 사이신, 또 레보플록사신인 레보펙신 등은 폐렴이나 중이염, 호흡기 감염, 여러 감염성 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이레이스를 타겟으로 한 항생제입니다. 하지만 알비시딘은 맞물려 하는 톱니바퀴 사이에 단단하고 꺾여있는 이물질이 끼어 고장내듯 자이레이스의 작용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니 수십 년간 사용되던 퀴놀론 계열 항생제가 만들어낸 내성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인 셈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환경오염의 커다란 한 부분인 비닐봉지 등 바이닐 제품을 다시금 연료로 바꾸는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폐비닐을 연료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려와서 특별할 것 없다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해 대량의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사용돼야만 했거나 특별한 고가의 금속 촉매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제한된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낮은 70도의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들이 길게 연결되어 이루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을 작게 화학적으로 조각내기만 한다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액체 형태의 탄화수소 물질이 다시금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매우 튼튼한 물질인 만큼 간단히 깨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끊어내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킨다면 깨짐과 동시에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 원치 않는 부산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발견은 섭씨 70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플라스틱을 깨뜨리며 동시에 액화 가솔린 등 연료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크래킹을 결합해 동시에 구현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크래킹에서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물질 위주로 얻기 위해 알키라 반응까지 연결해 높은 수율의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합니다. 반응의 시작은 염화 알루미늄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산염기 반응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발견은 이전까지의 플라스틱 연료 순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미를 가지며 산업화까지 도달한다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2월 하반기 화학 뉴스였습니다.